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추인경입니다. 당뇨병은 관리가 아주 중요한 질환 중 하나입니다. 당뇨병 자체도 문제일 수 있지만 합병증의 위험이 크기 때문이죠. 특히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면서 고혈당이 지속되면 콩팥의 미세혈관이 손상되는 당뇨병 콩팥병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진단되고 치료받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합병증인 당뇨병 콩팥병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나타나는 증상과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오늘은 당뇨병 콩팥병을 살펴보고요. 청취자 사연으로 함께하는 우리 집 주치의로 이어가겠습니다. 건강 365 KT 페리의 파이어워크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당뇨병이 오래수록 합병증에 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전신 질환의 위험으로 지적될 만큼 우리 몸 곳곳에 합병증은 생길 수 있는데요. 콩팥 기능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당뇨병 콩팥병으로 불리는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당뇨병이 원인이 되는 당뇨병 콩팥병, 한양대학교 병원 신장내과 최종호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당뇨병으로 치료 중인 분들은요,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혈당을 확인합니다. 식습관을 비롯해서 운동도 열심히 하죠. 그럼 그렇게 관리를 잘 이어가면 합병증의 위험은 없는 건지, 잘 관리해도 당뇨병 10년 이상이면 여러 위험들이 생길 수 있다는 말도 있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당뇨병을 아무리 잘 관리하더라도 네. 합병증의 위험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합병증 발생을 크게 지연시키고 네. 위험도를 현저히 낮출 수 있습니다. 네. 오히려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이제 관리를 세심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도 당뇨병 합병증은 우리 몸 어디나 생길 수 있어서 부담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뇨병이 그럼 10년 이상이면 이렇게 합병증의 위험이 높아지는 건 왜 그런 건가요? 네. 당뇨병에서 10년이라는 기간이 중요한 이유는 네. 고혈당이 혈관과 신경에 미치는 손상이 누적되기 때문입니다. 네.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벽에 당분이 침착되어 혈관이 두꺼워지고 탄력성이 떨어지는 등 모세혈관의 변화가 심각해집니다. 네. 또한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반응이 지속되면서 네. 미세혈관과 대혈관 모두의 손상이 축적됩니다. 네. 이러한 변화들이 10년 정도의 시간을 거쳐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 또 콩팥도 예외는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콩팥은 당뇨병 합병증이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장기 중 하나입니다. 네. 콩팥의 사구체는 매우 작고 정교한 혈관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어서 네. 고혈당에 의한 혈관 손상에 특히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합병증으로 지적되는 당뇨병 콩팥병이 그래서 또 비교적 흔하다면서요? 네. 당뇨병 콩팥병은 당뇨병의 주요 합병증 중 하나로 네. 당뇨병 환자 3명 중 1명 이상에서 당뇨병 콩팥병이 발생합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신장투석 환자의 가장 흔한 원인이 당뇨병입니다. 네. 그렇게 나름 열심히 관리하고 약도 처방대로 잘 복용함에도 말씀하신 이런 합병증이 생기면 당황스러워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당뇨병 콩팥병은 일단 증상으로 의심하게 되나요? 당뇨병 콩팥병의 가장 큰 문제점은 네.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네. 따라서 증상에 의존하기보다는 네.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고 이제 증상이 나타날 때는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네. 소변에 거품이 일고 또 부종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흔히 말하는 당뇨병의 증상이지 않습니까?
그럼 일반적인 콩팥 질환과 합병증으로 인한 콩팥병의 위험이 증상에서는 같은 건가요? 소변 거품과 부종은 당뇨병, 콩팥병의 대표적인 증상이지만 네. 이는 다른 콩팥 질환에서도 나타나는 공통 증상입니다. 네. 다만 당뇨병, 콩팥병의 경우에는 당뇨병 망막병증이나 신경병증 등 다른 당뇨 합병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 네. 진행 양상이 비교적 예측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이 당뇨병, 콩팥병도 고혈당이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속적인 고혈당이 주된 원인입니다. 네. 고혈당은 콩팥의 사구체 혈관에 직접 손상을 주고 네. 사구체 내 압력을 증가시켜서 여과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네. 그러니까 고혈당으로 이제 사구체가 손상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렇게 되면서 콩팥 기능이 떨어질 때까지 전조 증상이나 위험 신호는 없나요? 안타깝게도 초기 단계에서는 특별한 자각 증상이 거의 없이 조용히 진행됩니다. 네. 따라서 정기적인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네. 정기적인 이제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가 필수적이라고 하셨는데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아무래도 당뇨병 진단을 받은 지 오래됐거나 만성 콩팥병의 가족력이 있으면 이 당뇨병 콩팥병의 위험도 높아질까요? 네, 정확한 지적입니다. 네. 주요 위험 인자로는 당뇨병 유병 기간, 특히 10년 이상이 되었을 경우 네. 또는 가족력이나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은 경우, 네. 그 밖에 고혈압, 이상 지질혈증, 흡연, 비만 등이 있습니다. 네. 이런 위험 인자가 많을수록 더욱 주의 깊게 관리하고 좀 더 빈번하게 검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여러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당뇨병 콩팥병의 진행 속도는 어떻습니까? 좀 서서히 진행된다고 하던데요. 네, 당뇨병, 콩팥병은 일반적으로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됩니다. 네. 진행 속도는 개인차가 크고 네. 혈당 조절 정도나 혈압 관리 그리고 생활 습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네. 그러니까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 이제 서서히 진행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상을 느끼는 자각 증상도 모르고 지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종이나 배뇨 장애가 생겼을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인 거죠? 맞습니다. 부종이나 호흡곤란, 소변량 감소 등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콩팥 기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입니다. 네. 이때는 사구체 여과율이 정상의 30% 이상 이하로 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네. 따라서 증상에 의존하지 말고 정기 검사를 해야 합니다. 네. 이 당뇨병도 이제 관리가 필요한 만성 질환이지만요. 콩팥병 역시 손상된 콩팥이 완전히 회복되진 않는 거죠. 네, 안타깝게도 한번 손상된 콩팥 조직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진행을 늦추거나 멈출 수 있고 네. 초기 단계에서는 일부 기능 개선도 가능합니다. 네. 그렇다면 당뇨병, 콩팥병의 치료는 진행을 늦추는 게 목적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완치보다는 진행을 최대한 늦추고 합병증을 예방하며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이 치료의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합병증의 위험에서도 조기 발견이 강조가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초기 진단을 위한 방법은 아무래도 수치를 확인하는 정기적인 검진일 것 같은데, 콩팥 기능을 알 수 있는 수치들이 몇 가지 있지 않나요? 네, 정기적인 검진이 핵심입니다. 네. 주요 검사 항목으로는 소변 알부민 검사, 네. 혈청 크레아티닌 검사, 그리고 사구체 여과율 계산 등이 있습니다. 네. 당뇨병 환자는 최소 연 1회 검사하고 네. 위험 인자가 있으면 더 자주 검사해야 합니다. 네. 소변 알부민 검사, 뭐 혈청 크레아틴 검사, 사구체 검사 얘기하셨는데요. 알부민뇨와 혈청 크레아틴 수치가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알부민료는 콩팥의 여과 기능 이상을 나타내는 초기 지표입니다. 네. 정상적으로는 알부민이 소변으로 거의 나오지 않는데 사구체가 손상되면 알부민이 소변으로 새어 나옵니다. 네. 혈청 크레아티닌은 콩팥에서 배설되는 노폐물로 수치가 높아지면 콩팥 기능이 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는 사구체 여과율이 콩팥 기능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합니다. 예. 그러니까 기준치를 넘어서면 당뇨병 콩팥병으로 진단될 수 있는 거네요. 네, 알부민료나 사구체 여과율이 3개월 이상 기준치를 벗어나면 당뇨병 콩팥병으로 진단합니다. 네. 또는 콩팥 조직 검사에서 당뇨병 변화를 확인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네. 그럼 당뇨병 콩팥병으로 진단이 되면 내분비 내과에서 신장 내과로 진료과가 옮겨지는 건가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네. 초기 단계에서는 내분비 내과에서 계속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다만 나이나 성별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사구체 여과율 저하나 알부민료가 심한 경우 5년 내에 말기 콩팥병으로 진행할 확률이 3%를 초과할 때 네. 또는 혈압 조절이 어려운 경우 등 신장 기능 저하가 명확해지면 신장내과에 의뢰하게 됩니다. 네. 앞서 한 번 손상된 콩팥 조직은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당뇨병 콩팥병이 말기 신부전 단계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그 말씀은 무조건 맞습니다. 네. 말기 콩팥병 단계에서 발견되면 투석이나 콩팥 이식 외에는 치료 방법이 제한됩니다. 네. 따라서 훨씬 이른 단계에서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아무래도 치료는 혈당 조절이 우선이겠죠? 당뇨병 콩팥병 치료제가 있는 건가요? 네, 현재는 혈당 조절이 기본이지만 네. 당뇨병 콩팥병에 특화된 치료제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네.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 억제제를 비롯해서 소듐 포도당 공동 수송체 억제제,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수용체 작용제 등이 콩팥 보호 효과가 입증된 약물들입니다. 네. 여러 약제들이 있네요. 콩팥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많은 당뇨병 콩팥병 치료제들이 콩팥 보호와 동시에 심혈관 보호 효과도 갖고 있습니다. 네. 특히 소듐 포도당 공동 수송체 억제제와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 수용체 작용제는 심혈관 질환 위험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혈압 관리도 혈당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혈압 조절은 혈당 조절만큼이나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목표 혈압을 일반적으로 130에 80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네. 근래 심장학회에서는 수축기 혈압을 120 미만으로 조절하도록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네. 당뇨병 콩팥병에서는 혈압 조절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 억제제를 사용합니다. 네. 혈압 관리도 중요하고요. 단백질 섭취라든지 생활 습관에 대한 지적도 있던데요. 네, 생활 습관 관리도 치료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저염식이나 적절한 단백질 섭취, 금연, 금주, 규칙적인 운동 등이 모두 중요합니다. 네. 단백질 섭취의 경우에는 좀 적절히 제한해야 될까요? 네, 콩팥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과도한 단백질 섭취가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체중 1kg당 0.8g 정도의 단백질 섭취가 권장되고요. 네. 진행된 경우에는 더 제한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영양실조가 되지 않도록 영양사와 상담하여서 적절한 식단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비교적 흔한 당뇨병 콩팥병으로 진단받은 분들이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좀 짚어주시죠. 네,
첫 번째는 규칙적으로 약물 치료를 하고 식이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네. 이로써 혈당과 혈압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기적으로 진료를 하면서 네. 연 1회 이상 콩팥 기능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와 함께 신장내과 협진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콩팥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탈수를 방지하고 네. 진통제나 조영제, 처방전 없는 약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료진과 상담하는 것입니다. 급성 콩팥 손상은 당뇨병, 콩팥병에 악영향을 주니까 네. 사전에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당뇨병 합병증인 당뇨병 콩팥병의 증상과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한양대학교 병원 신장내과 최종옥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카니발의 거위의 꿈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 사연으로 알아보는 우리 집 주치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사연은 전당뇨에 대한 고민인데요. 60대 남성이 주신 사연 우선 들어보시죠. 저는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당뇨 전 단계라고 이야기를 해서 당뇨 전 단계도 아주 라인에 딱 걸렸어요. 그런데 제가 그림을 그리는 작가인데 그림을 그리다 보면 화실 안에서의 생활이 매우 격리되어 있고 생활 방식도 격리되어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운동하고 절제된 생활을 해야지 된다고. 그럼 난 작가로서 시간도 없고 이거 화실 안에서 운동도 해야 되고 먹는 것도 해야 되는데 헬스장 가서 운동할 시간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손발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손발의 끝이 이렇게 좀 뻣뻣한 느낌이 들고 발이 좀 차가워가지고 내가 수면 양말을 끼고 자요. 그게 좀 저혈압기도 있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지 싶어가지고 술은 안 했어요. 술 담배는 안 했는데 고기도 먹고 밥도 많이 먹고 야채나 뭐 눈에 보이면은 식욕에 욕심이 좀 있었어요. 네, 당뇨 전 단계로 불리는 전당뇨의 상태에 있는 분들이 많죠? 예,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0세 이상 성인 4명 중에서 1명은 이제 전당뇨 상태로 보고 있고요. 네. 이 중 상당수는 이제 본인이 전당뇨인지도 모르고 이제 지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전당뇨 같은 경우에는 아직 당뇨병은 아니지만 네. 혈당이 이제 정상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몸에서 변화가 시작됐다고 생각하면 되시고요. 네.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이게 또 당뇨병으로도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당뇨병을 두려워하는 건 합병증의 위험 때문이잖아요. 그래서인지 전당뇨 진단 때부터 당뇨병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말도 있던데 어떨까요? 네, 실제로 이제 전당뇨 상태에서 5년 안에 당뇨병으로 이제 진행되는 비율이 한 절반 가까이 되기 때문에 예. 이 전당뇨 상태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이제 합병증이 이제 시작이 되는 시작점이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전당뇨 상태에서도 혈관이라든지 신경, 그다음에 이제 심장이랑 콩팥 같은 곳에서는 이미 조금 미세한 손상이 좀 시작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전당뇨라고 이제 진단이 됐다라고 하면은 아직 괜찮다라고 이제 생각하시지 말고 네. 당뇨병에 준하는 그 생활습관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당뇨 진단 때부터 이제 관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럼 전당뇨와 당뇨병의 기준이 뭔가요? 경계에 있어서 당뇨병으로 진행이 되는 건 그래도 시간이 좀 걸리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혈당 수치로만 보면 전당뇨라는 거는 이제 정상하고 당뇨병 사이에 해당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공복 혈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에서 한 125 사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126이 넘어가면은 우리가 이제 당뇨병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당화혈색소라는 지표도 같이 보게 되는데 전당뇨 상태는 5.7에서 6.4 사이가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수치상으로는 이게 별 차이가 없지만 이 혈당을 높이는 이 환경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다 보면은 이게 또 수개월 내에도 당뇨병으로도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괜찮은 수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전당뇨라는 거는 혈당이 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 우리가 조금 생활습관 교정에 있어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공복 혈당, 이제 당화 혈색소 수치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단어들조차도요, 당뇨병에 관심이 없을 때는 잘 모르고 살게 되는데 공복 혈당과 당화 혈색소가 주는 의미가 뭔가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공복혈당 같은 경우는 그 말 그대로 아침 공복 상태에서 우리가 혈액 검사를 했을 때 혈당을 이제 말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이 당화혈색소라는 거는 최근 2달에서 3개월 동안에 이 평균 혈당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복혈당 같은 경우에는 그 전날에 뭐 식사한 거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는데 네. 이 당화혈색소 같은 경우에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혈당이 변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한 3개월 동안의 그 평균적인 혈당 상태를 보는 거기 때문에 네. 실제적으로 조금 더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지표를 함께 보고 많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당뇨 전 단계에서 관리가 안 되면 이제 수개월 내에도 당뇨병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전 당뇨의 단계에서 잘 관리하면 정상 수치로 회복하고 당뇨병으로 진행이 되는 걸 막을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게 전당뇨라는 거는 아직 당뇨병은 아닌 상태고요. 네. 우리가 이제 생활습관 개선에 조금 신경을 쓰시게 되면은 다시 정당 범위로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뭐 체중을 5에서 7%만 감량한다고 해도 혈당 수치는 이제 뚜렷하게 낮아지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하루 30분 정도만 우리가 꾸준하게 걷는다라고 하더라도 당뇨병 진행 위험을 한 절반 가까이도 줄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전당뇨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또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네. 적극적인 이제 생활습관 관리를 통해 가지고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럼 전당뇨 상태에서는 자각 증상이 없나요? 네, 자각 증상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이제 몸이 괜찮은데 네. 이 혈당만 조금 높게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굳이 이걸 또 조심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미 혈당이 좀 서서히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혈관이라든지 신경, 장기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사연 주신 분은 화가이신데요. 집에서 주로 앉은 자세로 생활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운동 부족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의사로부터 식습관과 운동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역시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인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생활 습관이 뭐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네. 가장 또 효과적인 또 치료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사연 주신 분처럼 오래 앉아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린다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신체 활동량이 좀 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혈당을 또 에너지로 또 소모할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다른 분들에 비해서 혈당이 좀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좀 크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뭐 먹는 것도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네. 뭐 효과적으로 좀 20분 정도라든지 30분 정도 뭐 걷기라든지 스트레칭 이런 걸 조금 신경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네. 먹는 것을 좀 조심하라고 하셨는데요. 근데 이분은 술, 담배는 안 하는데 식탐이 많은 편이라고 하십니다. 식습관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습관을 바꾼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무조건 적게 먹는 것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네. 사실 적게 먹는 것보다는 어떤 거를 어떻게 먹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뭐 정제된 탄수화물 예를 들면 흰쌀밥이라든지 빵, 과자 같은 거 좀 줄이시는 게 좋고요. 네. 현미라든지 채소, 이 단백질 위주로 조금 균형 있게 드시는 게 혈당 조절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네. 그래서 식탐이 있는 분 같은 경우라면은 간식은 무조건 금지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대체 식품을 잘 선택해서 네. 식욕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내가 뭔가 궁금하고 간식을 먹고 싶다라고 하면은 과자 같은 걸 드시는 대신에 뭐 견과류를 드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음료수 대신에 물로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대체 식품을 선택해서 식욕을 조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네요. 또 다른 증상으로 손발끝이 뻣뻣하고 차다고 하십니다. 수면 양말을 신어야 할 정도라고 하는데 이건 전당뇨와는 별개로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떨까요? 사실 손발끝이 뻣뻣하고 뭐 차가운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수면 양말을 신을 정도로 불편하다라고 하면은 이게 단순하게 전당뇨 때문만은 아닐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전당뇨 단계에서는 보통 뚜렷한 자각 증상이 잘 나타나지도 않고요. 근데 드물게는 이런 저리거나 시리거나 하는 감각 이상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네. 흔한 편은 아니고요. 네.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그 혈액순환 장애라든지 뭐 갑상선 기능 저하, 그 말초혈관 질환과 같은 다른 원인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전당뇨와는 별개로 다른 혈액 검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순환 기능 검사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원인을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연도 보겠습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사연인데요. 20대 여성의 고민입니다. 들어보시죠. 좀 학생이니까 아무래도 장시간 오래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데 그럴 때마다 팔다리가 좀 많이 저려가지고 일단 일어서면은 그때부터 찌뿌둥하고 지가 나거나 아니면은 다리가 좀 너무 딱딱해진다거나 이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뭐 엄청 오랜 시간도 아니고 한 2시간 정도만 앉아 있어도 자주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 되진 않은 것 같고 한 1, 2년 사이에 25이요. 그냥 이게 계속 이어져니까 자주 스트레칭하고 폼롤러하고 뭐 이런 거 했는데도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진 않았어요. 제가 엄청 짧은 시간인데도 이렇게 된 거라서 문제가 있는 거라면 어떤 병원에 가서 어떤 조치를 받아야 될지 궁금합니다. 네.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로 저림 증상을 경험을 하던데요. 그럼 혈액순환이 안 될 때 팔다리 저림증이 증상일 수는 있는 건가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혈액순환이 안 되는 느낌이라고 하면은 이 팔다리 저림을 많이 느끼시게 되고요.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몸의 혈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소를 이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네. 이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이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저리거나 무거운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거나 네. 아니면 운동량이 부족해지게 되면은 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더 잘 나타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자주 저리거나 손발이 차고 좀 무겁게 느껴진다라고 하면은 이런 혈액순환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혈액이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혈액에 대한 이해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혈액이 우리 몸의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일을 하죠. 네,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요. 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산소하고 영양분을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노폐물이라든지 이산화탄소를 회수해가지고 이 폐라든지 심장을 통해서 배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면역 세포를 이제 실어 날라서 이제 감염으로부터 지키는 역할도 하게 되거든요. 네. 또 피가 났을 때는 이제 지혈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이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되지 못하면 몸의 여러 가지 기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산소와 영양분도 공급하고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그런 중요한 일들을 하는데 순환이 안 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 산소 공급도 늦어지고 노폐물도 좀 쌓이기 때문에 네. 통증이라든지 피로감, 그다음에 이제 부종, 저림과 같은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네. 특히나 이제 손발과 같이 좀 말단 부위는 이런 영향을 더 빨리 받기 때문에 혈액이 안 도는 듯한 느낌을 가장 흔하게 받으시게 됩니다. 네. 그럼 혈액 순환이 안 될 때 이제 말씀하신 팔다리 저림증, 부종 외에 또 다른 증상들 어떤 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뭐 손발이 차고 시릴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심한 경우에는 피부 색깔이 창백하거나 푸르스름하게 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터질 듯이 좀 아픈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상처가 잘 낫지 않을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손발톱 색이 좀 변하거나 쉽게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혈액이 이 말초 부위까지 충분히 이제 공급이 되지 못하게 되면은 네. 산소나 영양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초기에는 그냥 단순하게 좀 피로하거나 그 냉증처럼 보일 수 있지만 네. 지속이 되게 되면은 혈관 질환이라든지 신경 이상으로 진행될 수가 있어서 반복이 된다면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참 여러 증상들이 나타나네요. 그런데 혈액 순환이 잘 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하나는 이 혈액에 흐르는 통로, 혈관이 좀 좁아지거나 막히는 경우,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심장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혈액을 밀어주는 힘이 약해지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혈액이 딱딱해지는 동맥경화라든지 아니면 오랫동안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습관,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흡연이라든지 운동 부족, 그다음에 평소에 좀 기름기 많은 음식을 드시는 경우에도 네. 혈액순환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또 앉아있는 시간이 워낙에 좀 많기 때문에 젊은 층에서도 이 혈액순환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고생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이나 혈관, 혈액에 문제가 있을 때도 발생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과도 연관이 되는 부분일까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혈액을 뿜어주는 거는 이제 심장이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이 혈액순환 장애의 신호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심장이 약해져가지고 네. 혈액을 충분히 내보내지 못하거나 아니면 혈관이 좀 딱딱하게 좁아져가지고 그 말초, 손발까지 잘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여기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순환장애가 오래 지속이 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고혈압이라든지 협심증, 심부전, 그다음에 뇌졸중과 같은 이 심내 혈관 질환으로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증상이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원인을 꼭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사연 주신 분의 경우에는 2시간만 앉아 있어도 팔다리가 저리고 쥐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개운치 않다고 하십니다. 혈액순환 장애로 생각하는 건 본인의 짐작인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또 질환의 위험도 얘기하셨지만은 이분 같은 경우는 혹시 다른 질환의 위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팔다리가 저리고 좀 개운치 않다라고 하면은 혈액순환이 안 되는구나 이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게 꼭 혈관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특히 젊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반복적으로 느낀다라고 하면은 네. 뭔가 신경이 눌린다거나 예민해진 상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자세로 인해서 신경 압박의 원인일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허리에서 나오는 신경이 눌리는 자골 신경통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 같은 것도 저리거나 쥐가 나는 증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혈액순환 문제로만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네. 신경이나 이런 근골격계 문제까지 함께 꼭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말초신경의 문제일 수 있는 건가요? 일단 뭐 말초신경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찌릿하거나 화끈거리는 듯한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네. 감각이 조금 둔해지거나 반대로 너무 예민해지는 느낌이 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런 느낌보다는 손발이 좀 무겁고 차가운 느낌이 좀 많이 들고요. 네. 쉽게 붓고 피곤한 느낌이 좀 자주 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차이는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양쪽에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런 말초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주로 한쪽 부위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혈액순환에 문제가 의심될 때 어떤 검사로 확인할 수 있나요? 검사를 좀 받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혈압하고 혈당, 콜레스테롤, 빈혈이 있는지 여부를 혈액 검사로 확인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리 쪽에 증상이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하지 쪽의 혈류 검사라든지 혈관 초음파 검사를 통해 가지고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진 곳이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경 문제까지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뭐 신경전도 검사라든지 이 금전도 검사처럼 이런 신경의 상태를 확인하는 정밀 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네. 혈액 검사, 하지 혈류 검사, 혈관 초음파 검사 등 여러 가지 검사를 시행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사연 주신 분은 종아리 압박 스타킹을 신어보기도 하고 또 기구를 사용해서 운동도 하는데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같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운동이라는 게 또 단시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아니긴 하죠. 그러니까 운동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긴 한데 이게 또 단기간에 이제 극적인 변화를 또 기대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순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좀 꾸준히 올바른 방법으로 하셔야지 이 효과가 쌓이면서 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가끔 운동하거나 네. 무리해서 이제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통증이 더 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압박 스타킹 같은 것도 이제 혈액을 이제 아래에서 위로 밀어주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그러니까 근본적인 개선을 시켜줄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활동량을 조금 늘리고 정기적으로 이제 스트레칭이라든지 운동을 꾸준하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운동을 좀 꾸준히 올바른 방법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꾸준히 이어가는 운동법, 효과적인 운동으로 추천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좋은 건 걷기입니다. 아, 그래서 걷기요? 이제 하루에 한 30분 정도 빠르지 않게 이제 꾸준히 걷는 것만으로도 다리 근육이 이제 수축이 되면서 혈액순환을 좀 도와주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한 지하철 2정거장 거리만 걸으셔도 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랜 시간 앉아 있다 보면은 이제 또 무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2시간마다 5분 정도는 일어나가지고 뭐 종아리 스트레칭이라든지 발목 돌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팔다리 저림의 증상은 이제 혈액순환의 문제뿐 아니라 여러 가지 질환의 위험 신호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나름의 짐작이 오히려 진단이 늦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일단 뭐 혈액순환 문제 외에도 뭐 신경질환이라든지 디스크 아니면 이제 당뇨, 갑상선 질환과 같이 굉장히 다양한 원인에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본인 나름대로 이제 판단으로 넘기시게 되면은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증상이 한쪽만 있거나 아니면 점점 심해지거나 감각이 이상해진다라고 하면은 네. 그걸 이제 단순한 피로라든지 일시적 문제로는 보지 마시고 얼른 진료를 받으시고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럼 사연 주신 분은 우선 어떤 검사부터 받아보면 좋을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이 팔다리 저림이 반복되고 생활에 불편함이 있는 경우라고 하면은 이 혈액순환 문제하고 이 신경계 이상을 함께 살펴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은 이제 기본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 가지고 건강 상태를 좀 점검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네. 만약 다리 저림이라든지 무거움이 좀 심하다 이런 경우에는 하지 쪽에 이제 혈액순환 검사들 예를 들면 혈관 초음파라든지 혈류 검사를 통해 가지고 검사를 해보실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필요한 경우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신경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증상이 반복된다라고 하면은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집 주치 건강에 대한 궁금증 풀어봤는데요.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조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트래비스의 클로저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